2025년 12월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이상한 보고가 연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철통 방공망이 작동했는데 표적만 사라졌다는 겁니다. 방공체계는 사거리 약 200km급으로 알려졌고 투자 규모는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특정 시설이 단일 타격으로 기능을 상실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죠. 복수의 현지 소식통과 군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공격 측 항공기는 방공망 반경 안으로 깊숙이 진입하지 않은 채 장거리 활공형 정밀 유도탄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부수적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화력 과시가 아니라 정밀 제거 개념이 적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파장은 군사 영역을 넘어섭니다. 첫째, 방공망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 논쟁이 발생합니다. 둘째, 동남아 국가들의 조달 판단 기준이 브랜드가 아니라 생존과 정밀, 윤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작전의 정당성 논쟁이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거리 200km급 방공망과 그 반경 밖에서 투하되어 수십에서 100km급 활공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유도무기. 더 비싼 방패가 더 조용한 창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현실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방공망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방공망을 쓸모없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작전은 전쟁이었나요? 아니면 정리였나요? 저는 알렉스 반데르입니다. 48살이죠. EU 집행위 산하 조달감사 라인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편입니다. 무기 성능보다 조달 구조와 장부의 냄새를 먼저 보는 타입이라고 할까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이 같은 번호로 3번 울렸습니다. 동남아 국경 충돌 속보가 뜬 직후였죠. 유럽 대형 방산 포럼의 고문단 내부 채널이었어요. 화면을 켜자마자 문장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태국이 미국식 키트 대신 한국식 유도 키트를 대량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들이 더 이상했어요. 방공망 반경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표적만 사라졌다. 민간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보도. 저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2011년 저는 필리핀의 한 노후 공군 기지에서 예산형 유도키트 시험평가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비는 정확도를 장담했지만 습도와 기류 오차 보정이 허술했어요. 최종 결과는 산으로 갔죠. 그 경험은 제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값싼 해법은 종종 숫자만 화려하다. 그 편견이 이번 사건을 보는 최초의 렌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했어요. 값싼 해법이라면 나올 수 없는 단어가 붙었거든요. 부수적 피해 최소. 저는 자기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감사보고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동남아 조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적혀 있었죠. 무기보다 조달이 먼저 흔들린다. 전쟁보다 돈줄이 먼저 움직인다. 사라지는 사람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치 아침 드라마처럼 제 개인사도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제 배우자 측 가족이 운영하는 로비 회사가 동남아 방공망 납품 자문으로 얽혀 있다는 소문이 감사 라인에 떠돌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되기 전에 반데르가 특정 국가 무기를 띄운다는 누명 프레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이 사건을 분쟁 기사로 두면 모든 게 소문과 누명으로 굳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조달의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방공망이 아니라 조달 장부에서 시작된 전쟁이라면 표적은 국경이 아니라 돈줄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방콕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가방을 싸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누명을 벗기 위한 여정인지 아니면 더 깊은 진실 앞에 서게 될 여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사건의 끝을 보지 않으면 제 이름은 영원히 의심 속에 남을 거라는 것.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같았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동료의 메시지였어요. 반데르, 정말 가는 거야? 위험할 수 있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죠.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콕의 공기는 습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열기가 제 얼굴을 감쌌죠. 도시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공항 출구와 도심 요충지의 병력이 늘었는데도 시민의 표정은 공항에 가깝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전의 도시라기보다 결론이 이미 정해진 도시에 가까웠죠. 택시기사에게 국방부 청사 주소를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노점상들이 음식을 팔고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를 비집고 다녔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주요 건물 앞에 서 있는 군인들, 평소보다 조용한 거리의 분위기. 태국 국방부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각국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프라윳 브라딧 대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44살 공군 작전 참모였죠.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군인 특유의 경직된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담담한 기술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질문이 방공망으로 향하자 대령은 짧게 끊어 말했습니다. 방공망 평가는 변수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였어요. 민간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취지였죠. 저는 군인이 자주 쓰는 단어를 기다렸습니다. 제압, 격퇴, 보복. 그러나 돌아온 건 전혀 다른 어휘였어요. 대령은 싸움이 아니라 정리에 가까운 표현을 꺼냈습니다. 정확한 문장 형태는 보도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요지는 같았죠. 길게 끌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제거한다. 그 문장이 제 속을 긁었습니다. 군인은 보통 이겨서 끝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워서 끝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작전 철학이 다르다는 신호였죠.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제 가방 안으로 작은 종이가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명함이었습니다. 무장통합자문, 민간기술자문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 K 유도키트 현장 지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 쪽은 한국 무기 띄우기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태국 공군이 한국 기술팀을 작전 변수에서 제외가 아니라 작전의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거죠. 이 비대칭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브리핑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대령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태국은 왜 동맹의 표준 대신 낯선 키트를 중심에 놓았을까? 그 결정이 단순 가격이 아니라면 무엇이 남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 아래에 뭔가 거대한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핸드폰을 켜서 명함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K 유도키트 현장 지원. 그 단어들이 제 망막에 박혔어요. 내일 저는 이 명함의 주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진실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차는 3시간을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논과 야자수,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군사 검문소. 캄보디아 측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쇼맨십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비가 일부러 카메라 뒤에 배치돼 있었고 방공체계와 레이더 차량이 화면을 꽉 채웠죠.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접근하면 떨어진다. 사거리는 200km급이다. 침범하면 끝난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군 차량 일부가 기지 방향이 아니라 국경 인근의 대형 리조트 단지 쪽으로 빠지는 걸 목격했거든요.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어디냐고. 가이드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카지노 단지요. 그리고 다음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냥 카지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확한 범죄 규모는 보도마다 차이가 컸어요. 다만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흔히 보고되는 패턴이 이 지역에서도 반복된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죠. 불법 환전, 강제 노동,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거점.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군과 민간 경비의 동선이 비정상적으로 겹친다는 것. 저는 리조트에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위험합니다. 저곳은 함부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리조트 입구를 관찰했습니다. 경비는 정장을 입었고 허리춤엔 무전기와 권총이 보였어요. 군 지프가 정문으로 들어가자 민간 경비가 군인을 안내했습니다. 제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국가가 민간을 보호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민간이 국가를 관리하는 그림처럼 보였거든요. 이때부터 사건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권력과 돈줄의 전쟁으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방공망은 나라를 지키는 장비가 아니라 특정 구역을 외부로부터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막일 수 있었죠. 저는 제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표적이 국경이면 전쟁은 길다. 표적이 돈줄이면 전쟁은 짧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논을 붉게 물들였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방공망, 리조트, 군과 민간의 이상한 관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EU 감사라인에서였어요. 반데르, 무슨 일 있어? 소문이 더 커지고 있어. 가족 로비 회사 건 언론에 나올 수도 있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명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죠. 그것만이 저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태국이 말한 필요한 것만 제거한다는 그 말. 필요한 것은 국경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검은 구역이었을까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답은 후자에 가깝다고. 새벽 5시, 저는 다시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현지 기자 한 명이 동행했죠. 그는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리조트 인근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망원렌즈가 향한 곳은 리조트의 후문이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새벽에 트럭이 들어와요. 매번 같은 시간에. 과연 6시 15분쯤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상자가 내려졌어요. 상자의 성격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군수품 포장과 비슷한 형태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성이 등장했고 군 장교가 그 앞에서 태도를 바꿨어요. 마치 부하가 상관을 대하는 것처럼. 이후 봉투가 오갔습니다. 현금인지 문서인지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거래의 공기가 확실히 감지됐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의 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이 가려진 승합차가 들어왔어요. 차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목엔 뭔가 빛나는 게 보였어요. 수갑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곳은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삼키는 인프라였죠. 기자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딸깍, 딸깍. 소리는 작았지만 제겐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EU 감사라인 긴급 메시지였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데르, 현지에서 죽을 수도 있다. 한국 쪽 증거를 잡는 순간 누명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 가족 로비 회사 관련 기사 준비 중.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단순 취재가 아니었어요. 명예와 생존이 같이 걸린 판이 된 겁니다. 기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쪽 봐요. 검은 SUV가 언덕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관측자의 존재를 감지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영웅적 돌진이 아니라 증거 보존과 안전 확보였죠. 우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기자의 카메라엔 결정적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차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 흥분, 그리고 묘한 확신. 방공망이 하늘을 막는 장비라면 누군가의 돈줄을 막는 장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돈줄을 끊는 가장 조용한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점점 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유도 키트는 단순히 저렴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무기였죠.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기자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거래 장면, 승합차 손목에 빛나는 것들.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그때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 유도키트 현장 지원.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그들을 만나야 한다고. 진짜 답은 거기 있을 거라고. 방콕 외곽의 조용한 사무동이었습니다. 간판엔 기술 자문만 적혀 있었어요. 무기 모형도 과장된 홍보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회계 사무소 같은 느낌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서민재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42살. 말투는 낮았고 눈동자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자 특유의 안정감이 있었죠. 저는 일부러 나를 세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유도 키트는 가성비용 보조 전력인가요? 방공망 앞에서 역할이 있습니까? 서 박사는 반박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도 화면을 켰어요. 빨간 원이 표시됐습니다. 방공망 반경으로 추정되는 범위였죠. 그리고 서 박사는 원의 바깥쪽을 가리켰습니다. 투하가 원안이 아니라 원 밖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했어요. 활공과 복합 유도를 통해 표적에 접근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조종사의 생존을 우선 계산했다는 설계 철학이라고 했죠. 그 순간 제 오래된 편견이 흔들렸습니다. 2011년의 실패 기억은 값싼 해법은 오차를 감춘다는 학습을 남겼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구조는 오차를 숨기는 설계가 아니라 오차를 견디는 설계에 가까웠습니다. 서 박사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레이더 반경, 비행 경로, 활공 궤적. 모든 게 계산돼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종사가 살아 돌아오면 전쟁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불편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그 논리는 무기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놓는 논리였거든요. 그리고 그건 제가 평생 해온 장부의 전쟁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나요? 서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력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방공망을 존중하면서 그 바깥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더 큰 폭발이 아니라 더 긴 거리와 더 작은 오차로요. 그 작은 오차는 현실에서 증명될 수 있냐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아실 겁니다. 조용히 말했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작전이 임박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서 박사는 이미 다른 화면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했고 설계했고 준비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차분함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은 때로 요란하지만 확신은 조용하다는 걸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밤하늘은 맑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 저 하늘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태국 공군 기지에 있었습니다. 프라윕 대령이 특별히 허가해준 덕분이었죠. 관제실 한쪽 구석에서 저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관제실은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전쟁의 전야라면 흔히 떠올리는 고함과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 수술실 같은 고요함이 있었죠. 모니터엔 편대의 항적이 표시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항적은 방공망 중심부로 파고들지 않았어요. 원 바깥에서 선회했고 특정 지점에서 분리 신호가 잡혔습니다. 기술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활공체 분리 확인. 표적까지 예상 시간 4분 20초. 활공형 유도체가 날개를 펼치듯 이동했고 표적까지의 시간이 화면에 표시됐어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적 레이더 활성화로 추정되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투기는 사거리 밖에서 돌고 있었고 위협은 다른 각도에서 조용히 들어가고 있었죠. 카운트다운이 흘렀습니다. 19, 8. 관제실 누구도 함성을 지르지 않았어요. 마치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완결을 확인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화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다음 프레임에서 표적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 건물은 멀쩡했어요. 20m 안팎의 간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유리창 손상 최소. 주차 차량 피해 없음. 주변 구조물 안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승리의 장면이 아니었어요. 증거의 장면이었습니다. 값싼 해법이 아니라 설계가 철학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죠. 프라윕 대령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키트를 선택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거든요. 제 머릿속엔 2011년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시아의 값싼 해법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선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표적은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멈죄 인프라였죠. 거기서 수백 명이 갇혀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정밀함은 전쟁을 키우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였어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조직만 제거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제실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뭔가 거대한 전환을 목격한 기분이었죠. 작전 직후부터 더러운 프레임이 돌아왔습니다. 제 이름이 유럽 방산 커뮤니티에서 떠돌기 시작했어요. 반데르가 특정 국가를 밀었다. 가족 로비 회사가 이득을 본다. 사실 확인이 끝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소비했습니다.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동료들, 언론, 심지어 모르는 번호까지. 저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을 정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뒤통수가 날아왔습니다.
제 감사팀 내부에서 누군가가 문서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제가 봤던 거래 정황이 누군가의 편집을 거쳐 반데르의 공작처럼 포장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아니, 분노를 넘어서 배신감을 느꼈죠. 평생을 함께 일한 동료들 중 누군가가 저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에선 민간 피해 최소라는 표현이 더 크게 번졌어요. 동남아 조달 관계자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방패가 아니라 창의 설계를 묻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방공망의 브랜드보다 조종사 생존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죠. 정밀 타격의 윤리 기준을 묻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서 박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무기가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음 날이 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초반에 무시당하는 이유는 한국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요란하게 말하지 않는 방식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요란하지 않은 방식은 종종 오해를 낳지만 결과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요. 며칠 후 EU 본부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사진, 녹취, 현장 보고서, 그리고 한국 기술팀과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반데르 씨,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오직 진실뿐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값싼 게 아니라 다른 철학을 가진 겁니다. 조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승전 선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건 조용한 결과입니다. 누가 먼저 말을 바꿀 것이냐는 시간 문제일 뿐이죠. 몇 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어요. 오히려 내부 고발자가 밝혀졌습니다. 유럽 방산 로비 회사와 연결된 사람이었죠. 누명은 벗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거든요. 동료들과의 신뢰, 평판,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이었죠. 더 이상 저는 장부의 숫자만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 뒤에 숨은 철학과 사람을 보게 됐어요. 서울이든 방콕이든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세상은 큰 소리에 흔들리지만 방향은 결과가 바꿉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한국의 무기가 세계 최고로 포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정은 위험하고 데이터는 늘 변수를 가지니까요. 대신 제가 확신하게 된 건 다른 지점입니다. 방공망 경쟁은 더 큰 방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달 경쟁은 더 비싼 브랜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쟁의 기술은 더 화려한 폭발이 아니라 더 작은 오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주인공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의심받았어요. 처음엔 값싼 대안으로 취급됐습니다. 처음엔 실전 검증 부족이라는 말로 묶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건 한국이 내세운 것이 과시가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계산은 단지 표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종사의 생존, 민간 피해, 전쟁의 길이, 그리고 다음 날의 사회 비용까지 포함한 계산이었습니다. 서민재 박사는 작전이 끝난 뒤에도 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프라윕 대령도 승전 연설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태도는 비슷했습니다. 이 일은 자랑이 아니라 끝내야 할 일을 끝낸 것에 가까웠죠. 마지막으로 서 박사를 만났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뭡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걸 제공할 뿐이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저 자기 일을 제대로 하려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성실함이 결국 세계를 움직이게 된다는 걸요.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방공망 시대의 종말과 정밀 철학의 시작.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법은 교과서에 많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내는 법은 누가 수출하고 있을까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들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준비돼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라 준비된 나라였죠. 방공망이 멀쩡한데 표정만 사라진 시대. 다음 전장은 무기가 아니라 철학을 고르는 전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한국은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미래는 가장 큰 폭발이 아니라 가장 작은 오차를 만드는 자의 것이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비행기는 브뤼셀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방콕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조용한 혁명과 함께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 말입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류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